제가 들려드릴 44번째 책은 토마스 만의 소설 토니오 크레거입니다. 토마스 만은 독일 작가고요. 마이산이 제일 유명한데 저는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이 드라마틱해서 더 좋았어요. 그 소설에서 나온 집안의 분위기가 다른 소설들에서도 간간히 나오고 있고요. 이 토니오 크레거에서도 나옵니다. 토마스 만은 노벨상도 받았고요. 독일이 가장 위대한 소설가다, 아니다, 둘째다, 셋째다 이렇게 꼽히는 작가입니다. 토니오 크레거는 작가의 자전적인 소설이고요. 그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소설입니다. 예술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인공의 선택적 갈등이 주 내용입니다. 저는 이 책의 토니오와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젊은 예술가의 조상에 나오는 스티븐 디덜러스가 자꾸 오버랩됐어요. 주변에 어떤 것도 개의치 않는 스티븐 디덜러스. 그 오만하고 위험한 젊은이가 예술가가 되겠다고 20살이 돼서 파리로 떠났는데 그 스티븐이 시간이 지나 다른 곳도 보게 됐을 때 30살의 토니오 크레거 모습과 겹쳤어요. 토마스 만의 소설들은 만만하게 읽히지는 않아요. 토니오 크레거는 토마스 만의 소설을 읽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읽으면 괜찮은데요. 그의 작품 세계를 압축해서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가급적 스토리 포인트를 놓치지 않게 요약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니오 크레거의 아버지는 대상인이고 공직으로 영사를 겸하고 있는 도시의 유력 인사였어요. 조상대대로 살아오는 크고 유서 깊은 저택은 도시 전체를 통틀어 가장 훌륭한 집이에요. 토니오의 부모는 서로 완전히 다른 기질을 갖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독일 북쪽 출신으로 청교도 정신에서 유래하는 철저하며 정확한 성품이었고 어머니는 남쪽의 이국적 혈통으로 아름답고 관능적이고 충동적인 여자였어요. 토니오는 자기 이름 토니오가 이국적이고 유별나서 불만이 많았어요. 그 이름은 외삼촌이 물려준 세례명으로 지은 거였어요. 토니오는 영사 크레거의 아들이었고 자랑스러운 크레거 가문 출신임에도 고독함을 느끼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느낌을 가졌는데 거기엔 이름도 한몫을 했습니다. 토니오는 외모도 남국적이었어요. 날카로운 얼굴 윤곽에 갈색빛이 도는 피부였고 입과 턱은 유난히 부드러웠어요. 그는 자작시들을 적어놓은 노트를 한 거 갖고 있었는데 그게 실수로 알려지게 되었고 동급생들이나 교사들에게서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야 했죠. 토니오는 그들이 이런 태도에 반응하는 건 어리석다고 생각돼서 차라리 경멸했어요. 사실은 토니오 자신도 시를 쓴다는 건 방종한 짓이며 온당치 않다고 생각했지만 시 쓰는 걸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그는 집에서는 시간을 헛되이 보냈고 학교에서는 수업에 열중하지 않아서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화를 내고 걱정을 했지만 어머니는 성적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게 기쁘면서도 걱정하고 노여워하는 아버지의 태도에 더 공감했고요. 어머니의 명랑한 무관심은 약간의 방종한 태도라고 느끼고 있었어요. 토니오는 한스, 한젠이라는 동갑의 친구를 좋아했는데 한스의 집안도 굉장했어요. 그들은 지금 14살이에요. 한스는 금발의 미소년이고 어깨가 딱 벌어지고 날씬했으며 빛나는 파란 눈을 갖고 있었어요. 우등생이고 승마 수영을 하는 씩씩한 장부였으며 인기가 많아서 선생님들은 그를 좋아했고 동급생들도 그의 환심을 사려고 애를 썼어요. 토니오는 자신과 다른 기질 때문에 한스를 사랑하게 되었죠. 한스는 단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일을 했어요. 한스처럼 되고 싶었으나 한스처럼 되고자 시도하지는 않았고요. 부러워하면서도 그를 자신의 존재 양식으로 끌어당기려고 했어요. 슐러의 돈 카를로스를 감명 깊게 읽고 그걸 한스에게 권하면 한스는 그보다는 말에 관한 사진이 담긴 책을 더 흥미있어 했어요. 그리고 같이 승마를 배우는 다른 친구와 나누는 승마 이야기에 금방 집중했죠. 그걸 보면서 돈 카를로스 따위로는 한스의 관심을 끌 수 없음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토니오는 16살이 되었고요. 처음으로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금발이 아름다운 소녀로 이름은 잉에보르크예요. 인류 가정의 집 자제들에게는 춤과 예절 수업을 받게 하기 위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수업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그녀를 만납니다.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지만 그녀가 시 나부랭이를 쓰고 있는 자신을 경멸할 거라고 혼자 판단을 해버렸고요. 그녀에게는 자신이 영원히 낯선 존재일 거라는 아프고도 절박한 고통을 느껴요. 그녀는 춤에 열중해 있어서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토니오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토니오는 무관심의 고통을 겪으면서 슈토르미 시 한 줄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그 식기절 중에서 난 잠이 오는데 넌 춤을 춰야겠구나. 그 부분이에요. 사랑하고 있는데 춤을 춰야 하는 굴욕적인 모순이 그를 괴롭혔어요. 춤 교습 중에 토니오는 실수를 했고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부끄럽고 화가 나서 자신이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는지를 자문했습니다. 자기 방 창가에 앉아 슈토르미 시를 읽으며 때때로 눈을 들어 해묵은 호도나무가 육중하게 가지 소리를 내고 있는 저녁 무렵의 정원을 내다보는 그 자리가 바로 자신이 있을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유명해져서 그가 쓰는 모든 작품이 인쇄되는 날이 왔을 때 잉게보르크가 감동할 것인가를 보고 싶었어요. 그녀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유명해지는 것도 다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시간이 흘렀고요. 토니오에게는 변화가 있었어요. 유서 깊은 크레거 가문이 차츰 허물어지고 와해되어가는 상태로 갔습니다. 집안의 중심인 할머니가 죽었고 이후에 아버지도 죽었어요. 크레거가의 큰 저택은 팔려고 내놓은 물건이 되었고 회사는 등록이 말소되었어요. 어머니는 1년 후에 이탈리아 음악가가 재혼해서 푸른 하늘이 있는 먼 나라로 떠났어요. 어머니의 행동을 방종하다고 생각했지만 시인 나부랭이나 끄적거리면서 장차 무엇이 될 생각이냐는 물음에 대답조차 변변히 못하는 주제에 어머니를 말릴 수는 없었어요. 그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자기 아들이 예술가보다는 경건한 시민이 되기를 원했던 아버지도 이제 없었고 그를 막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어린 날의 친구들인 정원의 분수와 해묵은 호두나무, 그가 사랑하던 바다를 떠나면서도 이별의 고통은 별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제 많이 자랐고 현재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며 오히려 자신을 그렇게 오랫동안 품 안에 안고 지켜준 그 평범하고 저속한 생활 방식에 대해서 조서를 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후부터 토니오는 이 지상에서 가장 숭고한 것으로 생각되는 힘에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해요. 그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느끼는 힘, 고귀함과 명예를 약속하는 힘, 무의식적으로 말없는 삶 위에 미소를 머금고 군림하는 정신과 언어의 힘에 완전히 몸을 바쳤어요. 그 힘은 그의 눈초리를 날카롭게 만들었고 사람들이 가슴을 부풀게 하는 위대한 단어들의 실체를 꿰뚫어 보도록 만들었고요. 사람들이 영혼과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었어요. 또 해안을 주어 세계의 내부를 보여주었고 말과 행동 뒤에 숨어있는 모든 궁극적인 것을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가 본 건 우스꽝스러움과 비참함이었어요. 결국 인식의 고통, 인식의 자만과 함께 고독이 찾아왔어요. 그 후에 가서야 언어와 형식에 대한 쾌락이 감미롭게 느껴졌습니다. 표현의 즐거움이 깨어있게 하고 활기를 주었던 거였죠. 토니오는 주로 남쪽의 대도시에서 살았어요. 남극의 햇빛을 받아 자기 예술이 풍요롭고 성숙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었어요. 또 아마 그쪽으로 그를 끌어당긴 건 어머니의 피였을 수도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육체의 모험에 빠져들어 유욕과 죄의 구렁텅이로 깊숙이 추락할 때는 괴로웠어요. 그 괴로움은 그의 몸속에 있는 아버지의 유산이었을 거였죠. 심한 양극단 사이, 냉혹한 정신과 소모적인 뜨거운 관등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가운데 기진맥진한 시기를 겪기도 했어요. 그러는 동안 예술가적 재능은 날카로워졌고 섬세해졌습니다. 그가 문단에 등단하자마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환성이 터져나왔어요. 그가 내놓은 작품은 값지게 세공되었고 유머와 괴로움을 알고 있는 작품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토니오는 그 환호에 기고만장하거나 영합하지는 않았어요. 말없이 혼자 동떨어져서 보이지 않게 일했는데 예술가의 재능을 사교를 위한 장식품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경멸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좋은 작품이란 공공한 생활이 압박 하에서만 생겨난다는 걸 모르는 소인배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토니오는 30대 초반의 나이가 되었고 뮌헨에 살고 있어요. 그에게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화가하고요. 이름은 리자베타예요. 나이는 둘이 비슷했습니다. 그녀의 화실은 뮌헨 셀링가의 뒷건물에 있는데 오후에는 황금빛 햇살이 가득한 방이었어요. 토니오는 그녀의 화실에 들러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날 거기 오는 중에 단편소설가 아달베르트를 만났는데 그는 봄이 가장 추악한 계절이라고 했고 토니오 자신도 봄에는 신경질적으로 되곤 했어요. 봄이 지닌 순수한 자연성과 의기양양한 젊음 앞에서 부끄러워지기 때문이었죠. 토니오는 인간적인 것에 동참하지 못하면서 인간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이 죽도록 피곤했고요. 리자베타는 그건 자랑스러운 열정으로 자신이 천직에 헌신하고 있는 거라면서 위로했어요. 토니오는 문학은 소명이 아니라 저주고 예술가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물음을 끝없이 던지고 있었어요. 감정을 문학적 언어를 통해 신속하고 피상적으로 처리해버리는 건 냉혹하고 외람된 형태가 숨어있다고 생각했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숭고한 감동을 느꼈을 때 그 감동을 글쟁이에게 갖고 가면 모든 건 순식간에 정리되어 나오게 되는데 정작 감정의 당사자는 자신을 감동시킨 그 정체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죠. 이런 냉혹하고도 허영심에 찬 사기꾼이 바로 글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문학을 통한 온갖 구원에도 불구하고 삶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계속 죄악을 범해가면서 예술의 나라는 점점 커지는 반면 건전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나라는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사진이 들어있는 승마 교본을 읽고 싶어하는 사람을 시의 세계로 유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그가 한수아의 과거 일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그에게 실러의 돈 카를로스를 애타게 권하던 행동이 얼마나 소모적이었던가를 이제 느끼고 있는 것이었어요.
예술이 세계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보려고 애쓰는 것보다 초라한 건 없으며 결국 예술가들이 가장 경멸하는 건 딜레탕트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토니오는 지금 어느 정도의 명성을 얻어가고 있는 시인이었지만 아직 자신이 완전한 예술가라고 자처하는 데 대한 의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지 않으면서 예술이란 월교수에서 단 하나의 이파리쯤은 따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 오류라고 그는 굳게 믿었어요. 토니오는 덴마크로 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가는 길에 13년 만에 고향을 경유할 계획도 세웠어요. 드디어 고향에 왔습니다. 변하지 않은 도시의 지붕과 철탑들이 왜소하고 촌스러워 보였어요. 호텔에 묵으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부담감을 느꼈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는 자신이 살던 저택으로 가봅니다. 300년 전과 다름없이 또 자신이 살았었을 때와 다름없이 회색빛을 띠고 진지하게 서 있었어요.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그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그가 지나쳐가고 있는 1층의 문들 중 하나로부터 사무복을 입고 귀 뒤에 펜을 꽂은 그의 선친이 걸어나와 그를 불러세우고 아들이 무질서한 생활 태도를 엄하게 꾸짖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꾸짖음을 들었다 해도 매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식사를 하던 방을 지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신 방을 둘러보고요. 세 번째 방으로 갔어요. 그 대목도 읽어드릴게요. 세 번째의 저 조그만 방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방이었다. 학교 수업을 마치면 산책을 한 뒤에 저 방으로 돌아왔었다. 저 벽면에 책상이 있었고 서랍 속에 자신이 절실하고도 안타까운 자작시 노트를 보관해 두었었다. 찡한 애수가 그의 온몸을 스치고 지나갔다. 창밖의 정원은 황폐해 있었다. 그러나 해묵은 호두나무는 바람을 맞으며 힘겹게 제자리에 서 있었다. 토니오는 증기선을 타고 발테를 건너 코펜하겐으로 갔어요. 도시는 활기차 있었고 토니오는 그 활기를 오래 견뎌내기가 어려웠어요. 아무 해변에서건 조용히 누워 쉬고 싶은 욕구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헬싱키로 갔어요. 그러는 사이에 9월이 되었습니다. 그는 깊은 망각 상태에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부유하는 상태를 즐기고 있었고 그건 구원 같았어요. 그러느라고 책은 한 줄도 읽지 않았고요. 가끔 찌르는 듯한 고통과 회한 같은 감정이 들었지만 그걸 깊이 따져보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헬싱키에서 무도회 참석자 손님들이 몰려왔고요. 그 속에서 한스 인젠과 잉에 보르크를 봅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홀을 가로질러 갔어요. 고향을 떠난 이후 처음 보는 거였죠. 잉에 보르크는 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고 한스는 예전과 그대로였는데 강철처럼 파란 눈으로 주변을 신경 쓰지 않는 듯이 있었어요. 그 눈엔 어느 정도 경멸감을 담고 있었지요. 마치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강인하게 보여주려는 듯 했어요. 무도회가 시작되었고 분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고조되었어요. 그들 두 사람, 한때 자신이 짝사랑했던 두 사람을 보고 있으니 괴로움과 그리움이 가슴을 고통으로 흔들어 놓았어요. 그동안 그들을 잊은 적이 없었고 작품을 쓰면 보여주고 싶은 것도 그들이었고 박수 갈채를 받을 때는 그들이 여기 참석해 있을까 하고 주변을 살펴보곤 했었죠.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한다면 한스처럼 올바르고 규칙과 질서에 맞게 하느님과 세계의 동의를 얻으며 성장해서 행복한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잉에 보르크를 아내로 맡고 한스 같은 자신감 있고 반듯한 아들을 두고 싶다는 열망을 느낍니다. 창작의 고통에서 벗어나 평범한 행복 속에서 살고 사랑하고 찬미하고 싶은 욕망이 거세게 밀려왔어요. 그러나 다시 시작해도 이렇게 되고 말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어떤 종류의 인간한테는 올바른 길이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는 건 필연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들과 시선이 마주쳤는데 그 시선은 경멸로까지 보이는 무관심 자체였어요. 다시 춤이 시작되었고 토니어는 예전에 친숙했던 난 잠이 오는데 넌 춤을 춰야겠구나 하던 슈토룸의 19절이 생각났어요.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잠이 온다. 행동이나 춤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의무감 없이 달콤하고도 느긋한 기분으로 자기 자신 속에 쉬고있는 감정에 그냥 완전히 충실하게 살 수 있기를 열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춤을 춘다. 제정신에 잃지 않은 채 예술이라는 어렵고 힘든 위험한 칼춤을 민첩하게 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굴욕적인 모순을 한순간도 완전히 잊을 수가 없는 것이다. 토니오는 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겪어온 관능과 신경과 사색의 비생산적 모험들을 떠올려 보았어요. 정신이 침식당하고 열기와 한계에 소모되어 버린 자신이 느껴졌어요. 극심한 양극성 사이에서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며 높은 예술의 열망으로 기진맥진해진 자신, 길을 잃고 황폐해져 후회와 향수에 젖어든 자신이 보였어요. 그는 결국 흐느껴 울었습니다. 토니오는 뮌헨에 있는 애인 리자베타에게 편지를 썼어요. 리자베타가 예전에 자신에게 길 잃은 시민이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그걸 알아차리는 건 자신이 갖고 있는 시민적 양심이라고 썼어요.
자신이 서 있는 두 개의 세계, 그중 어디에도 안주할 수 없지만 예술가들은 자신을 시민이라 부르고 시민들은 자신을 가두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데 이 중 어느 것이 더 모욕인지 알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갖고 있는 예술가적 기질을 인정했고 그걸 소명처럼 느끼고 있음도 고백했어요. 편지의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만약 한 문사를 진정한 시인으로 만들 수 있는 무엇이 존재한다면 그건 인간적인 것, 생동하는 것, 일상적인 것에 대한 나의 이러한 시민적 사랑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자베타, 나는 더 나은 걸 만들어 보겠다고 당신에게 약속합니다. 나는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 헛개부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광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은 마법을 걸어 자기들을 풀어달라고 나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들에게 큰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토니오는 토마스만 자신이고요. 아마도 그는 작가의 길에 들어서면서 갈등을 꽤 겪었고 사는 동안 내내 시민 사회에서 고독감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치 아웃사이더 같이요. 결국 토니오는 일상적인 시민적 사랑을 쓰는 예술가가 되겠다고 결심하는데요. 그가 은근한 오만함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인간이 되고 싶어 했던 것과 연결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토니오는 성장 과정이 고급졌고요. 그걸 본인도 꽤 의식했어요. 그래서 그가 느낀 질투, 분노 등을 행복으로 연결시킨 건 아마 그의 자존심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가 두 개의 세계에서 갈등하는 것도 그 연결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면에선 판에 박힌 예술가로서의 규칙을 따라가고 있다고 느꼈는데요. 토니오가 코펜하겐으로 가는 증기선 안에서 어떤 남자가 하늘을 보면 우리는 보잘것없는 미물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자 그를 문학적 재치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했고요. 또 어떤 사람이 하늘의 별이 총총한 오늘 같은 저녁이면 우수에 잠긴다고 말하자 이 사람은 정직한 시를 쓰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는 다른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평가에는 공감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규칙을 서서히 만들어가고 있는 그 때문에 질투와 행복이 이어지는 평생의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할 듯 합니다. 그가 오만하지 않은 인간적인 예술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솔직히 남습니다. 토니오가 리자베타에게 한 이야기 중에서 감정의 당사자는 글로 표현된 자기 감동의 정체를 혼란스러워하는데 이건 허영심에 가득 찬 글쟁이 때문이고요. 문학을 통한 구원에도 불구하고 예술이 나라는 커지는데 순진한 사람들이 나라는 줄어들 것이라고 했어요. 오만한 예술은 절대로 대중적일 수 없죠. 대중이 무조건 예술을 이해해야 한다고 몰고 가거든요. 그렇다면 예술이 대중적이어야 할까라는 의문을 던질 수 있겠죠. 이걸 듣는 독자님들은 클래식을 듣거나 피카소, 고, 세잔느 이런 그림을 보면서 그걸 편하게 내 나름대로 감상하는데 두려움은 없으신지요? 또 난해한 글을 읽을 때 서사가 뒤죽박죽이거나 상징적인 비유가 작품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소설을 읽으면서 답답해진 적은 없으신지요? 또 평론가의 평론문이 소설에서 느끼지 못한 또 하나의 다른 작품을 보는 듯해서 초라한 적은 없으셨는지요? 예술이 대중적이어야 한다는 건 수준이 떨어져야 하는 게 아니라 감상은 보는 사람 몫으로 두고 강요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만한 예술은 두렵죠. 대중 없는 예술, 혼자 동떨어져서 고고하게 빛나는 예술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